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빈 박스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돕니다. 남들은 그렇게 묻더군요. 자식도 있는 분이 왜 저렇게 사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늘 같은 말이 맴돕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절 모른 척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서운했던 적 있으셨나요? 한때는 가슴에 품고 키웠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창피해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저처럼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제가 처음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번 돈, 병원비로 다 쓰고 남은 건 작은 빌라 하나. 그 집 한 칸에서 겨우 먹고 자며 하루에 몇 시간씩 돌아다니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위안이 있었죠.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나중엔 나를 꼭 챙겨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은 대학병원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끊겨도 바쁘겠지, 바빠서 그렇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에 큰 병원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폐지를 모으다 말고 구경 삼아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얀 가운 입은 아들을 봤습니다. 멀리서도 금세 알아봤어요. 아들이 병원 밖으로 나오길래 조심스레 다가갔죠. 정훈아? 근데 아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저를 모르는 사람 보듯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얼굴이 너무 초라해서 그런가? 못 알아봤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도 외면한 거라는 걸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제 얼굴. 거울 속에서 아들이 창피해할 만한 가난한 노인이 저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외면하는 모습을 직접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배신감, 그 허무함.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고 원망도 안 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일하고 끼니를 때우고 날이 풀리면 동네 공원을 걷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느닷없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관련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전 가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면담 이후 제 삶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책상 위엔 남편 이름으로 된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엔 그날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아들 정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제가 어쩌다 이런 자리에 오게 됐나 싶었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사망 직전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특히 어머니의 노후를 보장하라는 지시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몰래 해두었던 준비가 있었다는 걸요.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속 집행자는 제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자리에서도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 눈을 피하고 입술만 꾹 다물고 앉아 있었죠. 변호사가 유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재산은 배우자에게 전액 귀속하되 의사인 아들이 직접 노후를 책임질 것. 단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상속은 무효 처리됨. 그 말 한 줄이 아들을 정면으로 묶는 족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끝까지 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선 이미 저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기대했던 관계, 그게 이미 아들 입장에선 형식만 남은 의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정훈이가 몇 년 전부터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몰래 담보로 잡았던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런 행위는 어머님께서 고소하시면 형사 문제도 가능합니다.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들켰다는 불안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구나. 혈연이라는 단어 하나에 내 모든 청춘과 희생을 바쳐왔는데 그 아이에겐 그저 재산을 끌어오는 명분일 뿐이었구나. 돌아오는 길 제 손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돈도 그 어떤 관계도 이젠 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다 남편이 남긴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미안해. 그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할 자식이지만 넌 이제 너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 그 짧은 글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탐욕도 저의 희생도 그리고 그 끝에 올 외로움까지도. 그날 이후 저는 그 어떤 전화도 메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훈이에게서도 변호사에게서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 보려 손수레를 끌고 또다시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세상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정말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친 게 맞았을까?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스스로의 삶을 접고 식탁에 고기 한 점도 먼저 안 올리고 추운 날엔 내 옷 덜 껴입고도 아이 손부터 덮어줬던 그 모든 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정훈이 말쑥한 정장 차림에 얼굴엔 뻔뻔한 미소까지.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실 의자에 앉았고 아들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상속 문제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내용대로 하려면 일단 엄마 이름으로 집이 있어야 하니까 그거 다시 제 명의로 바꿔야 진행이 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아니,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머니를 돈으로만 평가한 행위였다는 걸. 정훈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배신을 효율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 앞으로 뒀다가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나라에서 가져간다니까요. 그 순간 남편의 유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할 자식이지만 넌 이제 너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한 일 다 알고 있다. 내 집도 내 이름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다. 정훈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부서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특히 그 마음이 모성일 때는 더 그렇죠.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상속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고. 그리고 유언장대로 저 스스로의 노후를 제 손으로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가 제 인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뜻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정훈이 집 앞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손엔 고가의 영양제, 한 손엔 고개를 푹 숙인 표정. 엄마, 그땐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미안해. 다시 시작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물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가족이라 생각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니? 정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다시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야 비로소 저 스스로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 집 등기부 등본, 유언장 사본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누군가를 위해 있었지 나 자신을 위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걸. 정훈이가 떠난 뒤 제 집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마음속 소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시장에 가서 깎아준 물을 한아름 안고 돌아오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해가 지는 걸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순간들이 지금의 저에겐 가장 소중한 행복이 됐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그 자식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떠난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 같았습니다. 얼마 전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 문해 교육도 등록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한글 공부가 웬 말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예쁘게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급하게 구석에 적듯 써왔죠. 그런데 그날 연습장 위에 또박또박 쓴 제 이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내 삶의 도장을 찍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훈이가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몇 환자에게 무리하게 치료를 권유하고 보험 청구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아이 인생 이제는 제 몫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지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착한 한 통의 문서. 정훈이가 상속 포기를 위한 동의서를 들고 다시 절 찾아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시렸습니다. 이 아이가 후회해서 돌아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 아래서 나를 찾는 걸까? 사람이란 게 참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 아이에게 다시 기대고 싶은 마음 한켠이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그날 밤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내다가
제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엔 전기세 밀림, 약가 부족, 손자 생일 아무것도 못해줌. 같은 메모가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이토록 절박하게 살았는데 그 아이는 날 창피했고 모른 척했고 이용했을 뿐이었단 걸. 결국 다음 날 변호사에게 명확히 전했습니다. 상속 포기하도록 하세요.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매달 익명으로 쌀을 놓고 오고 문해교육반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도 갑니다. 그 아이가 나눔을 계산으로 배웠다면 저는 이제 진심으로 사람을 도우며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진짜로 후회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러 오는 날이 있다면 그때는 그 아이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서 마주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 아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제 삶도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수레 대신 장바구니를 끌고 작은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건넸고 시장 상인들도 김치 담그셨어요 하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일상이 제겐 가장 큰 선물이었죠. 그런데 그 평온을 흔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낮고 거칠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서 나왔어. 당분간은 진료도 못하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 지금 아무도 내 옆에 없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너지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는 한때 모른 척하던 그 눈빛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훈이는 보험 사기 연루로 병원 징계 후 면허 정지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는 그 순간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거였죠. 저는 침묵 끝에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나란 게 참 아이러니하구나. 정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예전엔 엄마가 창피했어.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땐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엄마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과 동시에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이 나이쯤 되면 알게 됩니다. 며칠 후 정훈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말쑥한 외모 대신 수척한 얼굴에 수심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 손에 쥔 건 작은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엔 상속 포기 각서와 재산 분할 권리 포기 서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심이야. 이제는 엄마 인생에 내가 발 못 들이게 하고 싶어. 돈 한 푼도 바라지 않아. 그냥 내 잘못 인정하고 떠나고 싶어. 저는 묵묵히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찻잔을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제 마음은 처음으로 용서와 이별 사이 어딘가를 오갔습니다. 정훈이는 떠났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글. 엄마, 나 지금 지방에 내려가. 새로 시작해 보려 해. 많이 늦었지만 엄마가 가르쳐 준 것 중 이제라도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걸 알았어. 혹시 괜찮으면 언젠가 다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도 될까?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지만 그래도 어딘가 마음 끝에선 늘 기대고 싶어지는 이름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기대는 이제 내가 아닌 그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할 몫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을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스스로의 발로 걷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 다시 예전처럼 이른 아침엔 고양이 밥을 챙기고 오전엔 동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얘는 언제 연락 오려나 하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을 텐데 지금은 알림 소리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나로 돌아왔다는 증거겠지요. 며칠 전엔 텃밭 모임 친구들과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소박한 식탁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주머니는 이제 얼굴이 피셨어요. 옛날엔 그늘이 있었는데 요즘엔 맑아 보여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구나. 문득 남편이 떠오르더군요. 그 사람이라면 지금의 저를 보면 뭐라 했을까요? 모질게라도 아들을 끊어낸 저를 책망했을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제 자신을 찾은 걸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제 나도 나를 먼저 지켜보려고 해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요. 정훈이에겐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 편지 이후로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바뀌었다면,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언젠가 다시 마주치겠지요. 그때는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담담하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삶은 많은 게 비어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누가 부러워할 인생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스스로를 선택하고 있는 삶입니다.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혼자라는 생각에 잠시 쓸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쓸쓸함마저도 내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무조건적인 사랑만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이 나이에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 날만 남았다고 여겼던 제가 지금은 작은 행복과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지금 이 순간 외로움에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페이지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자신을 가장 먼저 안아주고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니까요.